유네스코에서 기념회로 정해져 그런 회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백범 선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러던 차에 백범일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백범일지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본 경우는 적습니다. 백범일지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백범은 그의 호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감옥에 gat혔지만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안학사건, 안명건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때 1912년, 13년 무렵에 서대문 감옥 시절에서, 원래 이름은 김창수죠. 김창수인데 그 북구를 9구자로 고친 것, 그 다음에 연하라는 호를 백범으로 바꾼 것. 그때 백범이라고 하는 것은 백정범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이 낮은 백정이나 범부도 나만큼 애국심을 가지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자만심이 아니라 뭐냐 하면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공중에 매달려서 그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다가 졸도한 상태에서 본인이 깨어났는데 보니까 문틈으로 날이 새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나를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고문하던 그 순사는 공중에 매달려서 보니까 졸고 있더라. 저놈도 자기 나라를 위하여 밤을 지새웠는데 나는 내 나라를 위하여 하룬들 제대로 지새운 적이 있던가. 그 공중에 매달려서 반성하면서 또 그 감옥에 있다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한 것을 생각하면서 결코 나는 변절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이 백범일지는 여러 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판본 중에 친필 수고본이라는 것은 백범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겁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6.25 전쟁 동안에 습기를 받아서 지면이 번져서 글씨가 아주 희미해지고 마멸도 심합니다. 그래서 보존 처리를 하고 보물로 지정한 것이 97년입니다. 백범일지는 상권,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권을 쓴 곳은 바로 지금 현재 상해에 남아있는 청사입니다. 그 2층 방에 올라가면 백범이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재현해 놓았는데 바로 백범일지 상권은 이곳에서 쓴 겁니다. 아까 얼핏 연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1928년 봄에 집필을 시작해서 29년 5월에 끝을 냈다. 상권을 보면 파란 글씨로 원고지로 되어 있죠. 이 원고지의 1쪽부터 4쪽까지는 나중에 충칭에 가서 새로 수정한 것이고 5쪽부터 본래의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 5라고 적혀 있지요. 5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상해 시절의 원고지입니다. 펜과 만연필로 썼고 전체 분량의 76%, 174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칭에 가서 쓴 것은 한 4분의 1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권에 보면 충칭에 가서 아까 1에서 4까지는 새로 수정해서 붙였다 그랬는데 충칭에서의 원고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더 빽빽한 원고지죠. 백범일지 상권, 조상과 가정 이래서 이제 시작하는 글이죠. 자, 다시 상권의 용지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새파란 때 쭉 글을 쓰고 나중에 추가할 일이 있으면 선을 쭉 빼서 이렇게 쭉 썼네요. 이 상권입니다. 하권을 집필했던 장소는 충칭인데 지금 있는 연화지에 있는 충칭의 청사는 충칭에 가서도 4번째 청사입니다. 충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청사는 일본군의 폭격으로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청사가 오사야항이라고 하는 이 청사인데 이건 91년도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연화지 청사처럼 이 청사도
보존해 달라고 충칭시에 수없이 교섭을 했지만 충칭시가지의 발달에 맞추어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빌딩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건물에 저희들이 조사를 갔을 때는 아래층과 위층이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이걸 보존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이곳 세 번째 이 청사에서 백범이 학원을 썼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원은 붉은색으로 된 원고지에 10칸 20줄 240자 원고다 오머지다 가는 붓으로 쓰여졌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백범일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고본,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직접 쓴 것이고요. 이거는 등사본이라고 하는 필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백범이 이 일지를 상권을 쓸 때 이유가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남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고 두 아들에게 주는 유서입니다. 자기가 상하이에서 1919년부터 활동을 쭉 해왔지만 29년 될 때 내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간다, 아이들을 만난다,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유서로 쓴 거예요. 그런데 충칭에 갔을 때는 좀 다르죠. 아이들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귀국할 가능성도 커졌고, 그래서 돌아온 것을 이제 추가로 쓰는 것인데, 29년도에 상권을 쓰고 난 뒤에 두 아들에게 주는 유서인데, 이게 나중에 두 아들한테 전달될지 알 수가 없으니 오망섭에게 베껴서 몇 부 더 만들어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뒷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등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김신 장군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급하게 베껴 옮긴 겁니다. 이것을 서문당에서 원본 백범일지라고 해서 나중에 윤문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범은 귀국하고 난 뒤에 추가로, 왜? 충칭에서 42년에 쓰고 난 뒤에도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국으로, 남쪽으로 또는 황해도로 다녀온 기록들을 다 담아서 계속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아까 했던 상권, 하권, 계속, 여기다가 나의 소원이라는 것을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출판한 것이 김구자서전 백범일지. 여기에는 상하권과 42년 이후의 활동을 담은 계속이라는 것과 또 한국한 이후의 활동을 붙였던 나의 소원, 이것을 넣어서 백범일지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 백범일지가 언제 출판된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428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7년 12월 15일이죠. 그리고 그 서문,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라서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넣었습니다. 서울 세문 밖에서. 세문이라는 것은 신문이 되기도 해요. 세문안 교회를 아시나요? 서대문이 지금 삼성병원 앞에 언덕에 서대문이 있고, 서대문 바로 바깥에 삼성병원 쪽 입구의 첫 건물이 경교장입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은 세문 밖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문 안에 있는 교회가 세문안 교회. 서대문은 우리가 말할 때 동대문, 서대문 이런 것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쓰이던 말이고요. 돈이문이나 아니면 세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세문은 뒤늦게 새로 만들어진 문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힐 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경교장은 왜 경교장이냐면 그 돈이문 바깥에 쭉 내려와서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경교예요. 그래서 경교장에서 백범이 세문 밖에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문로라고 하죠. 이 동네. 여기 보면 이게 초판입니다. 단기로 되어 있죠. 이건 내가 연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연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만 재밌을 수는 있어요. 여기에 보면 김지림이라는 인물과 김흥두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요 두 사람 이름은 백범일지의 서문에 나옵니다. 삼종질 흥두하고 또 김지림이 이번에 이 책 내는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게 있는데 판권지 도장을 이 두 사람 걸 찍었습니다. 그런데 2달 반 지나서 3월 1일 날 재판이 나옵니다. 그 재판 때는 발행인이 김신 아들 이름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책을 엄청 많이 찍어서 돈 벌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초판을 적게 찍고 그 다음 재판을 찍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나누어준 재판본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영인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바탕에 있는 이 그림의 책이 우리 기념관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겁니다. 그 진문당에서 이 원본이 나오면서부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잘못 읽었던 거, 빠졌던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백범일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 출간본에 살아서 고국에 돌아와 출판할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동포에게 다소 이익이 된다 하니 허락을 했다. 김지림과 삼종질 흥두가 수고를 했다. 그리고 끝에 붙인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자 내가 믿는 민족 철학의 대강령이다. 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서문에 있는 말들을 일부 옮겨온 겁니다. 나는 내가 못난 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났더라도 국민의 하나, 민족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온 것이다. 이것이 내 생애요, 내 생애의 기록이 이 책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 이 나라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니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범인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서문에 등장하는 그의 책을 펴내는 이유입니다. 상권에는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 인신, 양, 아, 서 이렇게 김인, 김신 두 아들에게 주는 유서입니다. 그 상권의 내용에는 보면은 곳곳에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뭐 15년형, 경국장, 아내 일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들을 쭉 적어두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또한 반말리 멀리 있어서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바를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 부탁하였다. 학원에 가서는 충칭에 가서 지난 50년 분투 사적을 보아서 잘못된 점을 답습하지 말라. 내가 공적인 뜻으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상권하고 학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따로 목차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사양 1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자인원에서 서문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대가족 명부, 임시정부 전체 가족 명부를 별지로 작성해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붙인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 나의 소원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국가, 둘째는 정치 이념, 셋째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글이죠. 민족국가라고 하는 첫 절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 물은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좀 더 큰 소리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또 한 번 더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답한다. 그러니까 백범의 평생의 기본 소원이자 목표 대한 독립이고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정치 이념은 뭐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백범을 좌파로 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백범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라야 한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가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의 대다수가 독재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의 이념은 자유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하고 독재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게 백범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력이 강한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없이 높은 그 문화의 힘, 그런 문화국가를 소원으로 삼았던 거죠.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몇 가지의 가치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범일지 한 권에서 동학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병, 그가 참가했던 의병, 그리고 계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한국과 통일정부 수립운동, 우리 근현대사를 쭉 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었냐 하면 식민사관 중에 제일 핵심 포인트는 정체성 이론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그 역사를 발전시켜 주러 들어왔다는 것이 침략의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지 못했단 말이냐 하는 것이 우리 현대에 돌아와서 한국사 연구자들이 풀어가는 큰 화두였습니다. 백범의 일지를 보면 만국에서 복국의 과정, 중세 국가가 아닌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 그것을 운영해가는 과정,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독립운동을 정부와 의회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과정, 정당 중심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중세국가에서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백범은 상해에서 활동할 때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충칭에 가서는 좌우 합작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나갈 때 시험 칠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입니다. 자유에 전체의 무게를 두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되고, 평등에다가 전체 무게를 두면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면 다른 이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해 시절에는 자유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었던 사람이라면 후반기로 가면서부터 좌우 합작을 이끌어 나가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것이 국내로 들어와서는 이제 분단이 아닌 통일운동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네 번째는 이분은 출신이 아주 낮은 신분입니다. 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쭉 한번 비교들을 해보니까 자와할랄 네루 같은 사람은 좋은 신분의 변호사요,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이랬지만 흔히 말하는 백범은 흙수저입니다. 신분이 낮아서 어릴 때 아버지가 의관을 제대로 정제하고 다니길 수 없는 신분이란 말이죠. 황해도의 낮은 신분 출신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사람도 돈도 상해에 마구 집중됩니다. 국내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돈을 싸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통제, 교통국이 다 끊어지고 미국 동포들로부터 자금줄도 차단되고 임시정부가 고사 위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때부터가 백범이 임시정부를 그 간판을 메고 가는 시절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네가 해야 돼 하고 권한 사람이 바로 이 목천의 이동영 선생입니다. 백범은 이동영 선생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큰 형님으로 모시죠. 그래서 백범은 전통사회, 중세사회의 질서인 계급사회를 극복해 나가고 발전을 해나간 전형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원문에는 황해도 방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백범일지도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시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명확한 시기나 정치적인 이견과 한계,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이야기, 이게 유명한 살구예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가 보수 반동인데 저걸 없애려고 하니 직접 아버지를 못 없애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살구예를 만들었다. 거기에 보면 이상용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근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로 들어가는 내용들도 있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자, 앞으로 백범일지를 또 지금까지도 활용을 해왔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회고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쓴 현장의 울림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글입니다. 많은 외국에도 인물들이 많은 기록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백범일지는 상당히 거친 면이 있는,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어서 비록 나중에 윤문을 거치기는 했지만 말이죠. 지금도 읽어보면 원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비교해가면서 연구하거나 또는 검증하거나 또는 선양하거나 또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유네스코에서 백범의 해로 정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독립기념관에 있는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직원들이 백범일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90%는 안 읽었다고 보고 한번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58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손에 쥐었던 이 책, 내가 수없이 좌절도 느끼면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범일지 이 책 한 권은 나를 매일매일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또 여기 와서 시간 끝났다고 마이크도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둘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 뜻이 있거든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